음, 네. 인베디드 환경에서의 MMIO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예시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펌웨어 개발을 짧은 경력이나마 해보면서 얻은 경험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팀 분들 중에서 나중에 펌웨어 파트도 같이 만드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주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순서는 이제 MMIO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이걸 썼을 때 좋은 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코드로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몇 가지 예시를 주로 이렇게 푸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MMIO라는 건 입출력이랑 메모리랑 똑같은 이제 메모리 주소 공간상에 매핑되어 있는 입출력 방식을 말합니다. 즉 이제 기계어 레벨에서 이 IO하고 메모리의 접근이 똑같습니다. X86 같은 아키텍처에서는 이 IO를 위해서 명령어가 따로 존재하지만 이제 MMIO를 쓰는 곳에서는 주변 장치를 접근한 IO 명령하고 메모리에 접근하는 명령이 똑같습니다.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CPU가 일단은 설계가 간단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전력 효율이나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 IO를 위한 신호선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어드레스 선도 공유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계가 좀 더 간단해집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메모리 접근이랑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하드웨어 IO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쉬워지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사용되는 아키텍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ARM에서 사용을 하고요. AVR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아실 만한 게 AT메가 시리즈인데 아두이노 우노에도 쓰이는 그 마이컴입니다. PIC 시리즈도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마이컴 종류고요. 밉스나 그 밖에 이제 리스크 계열 CPU들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리눅스의 M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실제 메모리가 뭐 파일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매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처럼 논리적으로는 이제 메모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어드레스 버스를 이렇게 전부 다 램이랑 뭐 입출력 장치들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드레스 디코더란 장치가 받아서 이게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이게 램에다가 램 영역에 해당하는 주소인지 아니면 뭐 입출력 장치들에 해당하는 주소들인지 잠깐만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들어온 CPU가 이제 보내 어드레스 버스로 보낸 주소를 보고 어느 장치를 활성화시킬 건지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데이터 버스는 버스로 이제 활성화된 장치하고 CPU가 이렇게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6비트짜리 이제 간단한 아키텍처의 약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제 16비트 어드레스에서 15번이랑 14번 상위 비트 두 개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거
롬을 활성화시킬지 램을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IO 포트에다가 활성화시킬지를 이렇게 결정해주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드레스 버스가 이 장치들이 연결되고 데이터베이스 버스가 연결돼서 어드레스 버스로 어드레싱을 하고 데이터 버스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맨 위부터 이제 최상위 비트가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에 해당되겠네요. 이렇게 최상위 몇 개 비트만 검사하는 것은 이제 검사기 이런 그 어드레스 디코더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STM32 칩의 데이터 시트 일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UART 시리얼 버스라든 시리얼 부분이라든가, 네, SPI 타이머, ADC 이런 것들이 실제로 메모리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아두이노는 아마도 이제 소프트웨어 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을 친숙하게 예시로 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예제는 아마 다들 한 번씩 돌려보셨을 거예요. LED 깜빡이는 거. LED를 켰다가 100ms 후에 끄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코드죠. 여기서 이제 LED 빌트인은 아두이노 핀 넘버로는 이제 13번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칩의 핀 번호는 PB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이 IO를 조작할 수 있는지. AT메가 328의 이제 데이터 시트 일부분입니다. 보시면은 GPIO 쪽 컨트롤하는 레지스터가 포트 B 레지스터가 이제 데이터 출력,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1을 써넣으면은 실제로 하이 신호가 나오고 0을 써넣으면은 로우가 나가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1을 써넣으면은 아웃풋 모드가 되고 0을 써넣으면 인풋 모드가 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코드로 실제로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실 아두이노 프레임워크는 이 원래 AVR 코딩을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쓰기 쉽게 감싸 놓은 거라서 아두이노 ID에서 사실 AVR 커맨드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서 이제 아웃풋 모드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ON을 했다가 OFF를 했다가 하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월 대입 연산자를 쓴 것은 이제 다른 비트들, 그러니까 다른 포트를 건드리면 안 되고 딱 그것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트 한 번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 번 포트의 내용을 읽고 5월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써 넣어야 되는 3클럭에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이것은 이제 저 AT메가에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코텍스 M3 ARM 쪽 MCU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비트 셋 리셋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어떤 곳에다가 1을 써넣으면은 그냥 세트하는 기능, 비트를 세트하는 기능만 있는 레지스터하고 리셋하는 기능만 있는 레지스터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비트 밴딩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IO에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콜텍스 M3 계열 이제 코어의 원래 기능이라서 다른 뭐 메모리 조작을 아토믹하게 해야 될 때 쓰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유아트 통신입니다. 유아트 통신은 아마 이제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를 써보셨다면 시리얼 프린트 같은 식으로 다들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이 유아트 통신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제가 예전에 오실로스코프로 실제로 유아트 통신이 어떤 파형으로 나온지를 찍어본 건데요. 유아트 통신은 CPU가 돌아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속 통신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를 보내면 다음 바이트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다리느냐? 네. 일단은 이거는 그냥 흔한데 그거죠. 아두이노 헬로 월드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유아트 부분의 레지스터 테이블을 펼쳐보면은 다른 부분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비트 5에 보면은 유아트 페리페럴의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어 있는지를 검사해주는 비트가 있습니다. 이 비트를 이제 읽으면은 지금 이제 다음 바이트를 이렇게 써 넣어도 되는지 버퍼에다가 이게 그걸 마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 한 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이 8비트를 하나하나 이제 CPU가 다 이렇게 온오프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바이트씩 딱 이렇게 유아트 트랜스미터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트랜스미터가 이제 8비트를 다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다음 바이트를 이제 CPU가 넣어주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유아트 데이터 이제 그런 트랜스미터의 버퍼가 비었는지를 검사해 줄 수 있는 비트인데요. 이거를 이제 참고로 해두고 그럼 이 트랜스미터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넣는 곳이 있어야겠죠. UDR이라는 레지스터에다가 한 바이트를 써 넣으면은 이제 유아트로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조합해서 생각해 볼 때 앞에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과 생각해 보면 이 레지스터 empty 비트가 0이 되고 0이 됐을 아니 0이네. 이 레지스터 empty 비트가 1이 됐을 때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넣어주면은 유아트로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죠. 이거를 코드로 이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는 AVR 이제 헤더에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들을 사용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트랜스밋 버퍼가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바이트씩 넣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써봤던 STM32 F103 시리즈에서도 똑같이 한번 이 유아트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필 이거를 고른 거는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해 본 MCU가 F103 시리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능이 너무 많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있어서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내부 구조가 이제 보시면 코텍스 M3 코어랑 이렇게 내부 페리페럴들이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플래시도 이렇게 같은 버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SRAM도 이렇게 버스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STM32 F103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메모리 맵 테이블이 이제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다 다 넣을 수는 없었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보면은 여기 UART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있죠. GPIO 같은 것들도 있고, 외부 인터럽트나 ADC, SPI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UART를 보기로 했으니까 UART 레지스터에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는 게 또 세부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7번째 비트가 저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AVR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밋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었다는 걸 나타내는 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트가 9개인 이유는 0번부터 8번까지, 이거는 이제 뭐 UART에서 페리티 비트까지 해가지고 비트가 하나 더 많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가 빌 때까지 이렇게 대기를 했다가 한 바이트씩 집어넣는 거죠. 물론 이제 꼭 이런 식으로 사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로우 레벨 드라이버라도 이 정도의 추상화는 있어서 사실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고, 이 정도 좀 추상화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따라가서 내부에서 뭘 하는지 보면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하이 레벨 드라이버를 쓰면은 이렇게 한 줄로 끝나긴 합니다. 얘는 이제 일반적인 블러킹 모드로 UART를 전송하는 명령어인데, 이것도 사실 내부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IO가 일어나고 있고, 그냥 한 줄로 쓰기 쉽게 이렇게 좀 추상화를 시켜놨을 뿐입니다. 뭐 덤으로 몇 가지 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인터럽트 모드로 보내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 UART 데이터가 전송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전송이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터럽트 모드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바이트 전송이 끝날 때마다 이거를 계속 폴링으로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레지스터가 딱 비는 순간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해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한 바이트씩 채워넣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뭐 그리고 DMA도 있죠. 이거는 뭐 네. DMA 페리페럴이 실제로 일을 다 이거는 해가지고 CPU가 아예 인터럽트고 뭐고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DMA 페리페럴이 똑같은 식으로 IO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런 MMIO를 이렇게 코드로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마 C를 배우신 분들이면 볼레타일이라는 문법을 아마 아실 거예요. 크게 역할은 최적화 제외 명령 등 최적화 제외 커맨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 변수를 레지스터에 넣고 재사용하는 최적화를 방지한다든가 재배치를 금지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왜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유아트 예제를 완전히 레지스터 주소를 사용해 가지고 풀어 써본 예제인데요. 이게 똑같은 코드를 풀어 쓴 거니까 잘 작동할까요? 잘 작동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작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 컴파일러가 이것을 컴파일할 때 최적화를 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C 컴파일러는 이렇게 써놓은 주소가 이게 실제로 이게 뭐 IO인지 메모리인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라고 이것을 생각하고 최적화를 해가지고 더 빠른 방식으로 동작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포문이 있던 것을 어차피 뭐 이렇게 포문을 돌면은 똑같은 곳에 계속 대입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번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최적화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 심지어는 위에 저 while문 이 while문도 이게 뭐 변수가 한 번 읽으면 여기 이걸 이렇게 참조해서 한 번 읽고 그냥 레지스터에다 담아두면은 굳이 다시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컴파일러가 생각해서 레지스터에 한번 저걸 참조해서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그냥 계속 사용하도록 최적화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운 나쁘면 여기서 무한 루프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CPU 레지스터는 뭐 이 변수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레지스터가 이거를 갖고 와서 그냥 여기서 계속 들고 이걸 참조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원하는 동작이 하나도 안 되겠죠. 뭐 이거에서 무한 루프가 안 걸렸다면 맨 마지막 한 바이트만 날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예 무한 루프가 걸려버리거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볼레타일로 캐스트를 해줘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물어보실 뭐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설명을 네, 제가 좀 부실하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아예 OS라는 게 없는 상태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OS가 없다는 건 제가 이제 짜는 코드가 하드웨어랑 직접 뭔가를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C 언어 코드가 그대로 컴파일돼서 기계에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하드웨어랑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이컴 안에 있는 뭐 하드웨어 타이머랑 어떻게 뭐 통신을 하고 뭐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외부에 뭐 이제 유아트 시리얼 통신 같은 건 어떻게 해서 통신을 내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에 알려주는 어떤 메모리에다가 어떤 메모리 번지에다가 한 바이트씩 써 넣었더니 시리얼로 데이터가 나가네, 이런 겁니다. FPGA의 경우는 이제 CPU하고는 조금 다른 물건인데요. CPU는 이제 기계어 코드를 해석해서 이제 원하는 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일종의, 그러니까 계산기, 실행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FPGA의 경우는 그냥 프로그래머블 한 논리 게이트 이제 집합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에 따라서 CPU가 될 수 있긴 하죠. 그냥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제 논리 게이트가 잔뜩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CPU로 쓸 수 있는 거고, 거기 CPU에 해당하는 게이트 이렇게 배치를 딱 넣으면 뭐 하드웨어 가속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용도가 있겠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유리 씨는 그 전자학과를 나오셔서 아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리서치를 하셔서 더 이렇게 잘 아시는 건가요? 저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아, 근데 너무 잘 아시네요. 뭐 1년 정도 이제 펌웨어 코드 짜고 하면서 이것저것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죠. 뭐 항상 모든 경우에 이제 프레임워크와 뭐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다 알아서 이걸 뭐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추상화를 건너뛰어서 제가 직접 쩌는 걸 만져야 될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이터 시트랑 친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많이 알아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더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해요.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